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현재 국제 정세. 2. 한국은 위기에 처해 있다. 3. 일본은 미친 나라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현재 미중 갈등과 유럽과 러시아의 갈등 상황 등 국제 정세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란의 연속이지만 한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중립을 지키고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혈맹인 미국으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뒤통수를 당하게 된 한국은 정부와 민간 기업을 가리지 않고 대대적인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의 통 큰 투자를 결정해준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에게 정말 고맙다,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한국산 전기차와 자동차 기업들을 겨냥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 일명 이라 법안을 통과시키며 그동안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을 믿었던 한국을 완전히 배신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현대자동차 그룹 정의선 회장은 상황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 즉각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물론 관련 정부 인사들이 긴급히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등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 법안 1화가 나온 지 한 달 가까이 시간이 걸린 만큼 크게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대응 방침과 현대 기아자동차의 자체적인 대응 방안이 나오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미국의 허를 찌르는 방법들이 거론되고 있어 미국에서도 한국의 대응 방안에 상당히 놀란 눈치인데요. 미국이 이번 1화 법안을 만든 목적이 사상 최저 수준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미국 대통령 집권 2년차에 실시되는 중간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드러나며 법안 자체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물론 다수의 치명적인 허점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이 미국과의 WTO 긴급 수입 제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기에 이번에도 한국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기아자동차와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 측 무역대표부는 한국을 달래기 위한 긴급조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는 인플레 감축 법안 1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 기업 지원 법안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 미국 기업인 테슬라가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전기차는 테슬라의 모델 3입니다. 그 다음이 현대의 아이오니고와 기아의 EV6인데요. 이 세 개 모델은 사실상 같은 체급의 자동차들로 가격대도 서로 비슷하게 경쟁 중이지만 이번에 1화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테슬라의 모델 3만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었고 현대기아 전기차에 비해 1천만원 가량 저렴해지며 엄청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오니고와 EV6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는 한국에서 생산되었기에 지급할 조건이 안 된다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유독 한국산 전기차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위 테슬라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미국 내 전기차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전기차는 미국에서 3위이지만 전체 판매량이 현대기아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으며 전기차 개발이 늦은 일본은 미국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는 수준으로 1화 법안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없다시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모든 자동차가 불이익을 당하는 건 맞지만 점유율이 특히 높고 성장성이 빠른 한국산 자동차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국가 간의 감정을 건드리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도 확실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FTA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으며 자동차 분야는 서로 완전히 개방했기에 상대국 자동차의 불이익이 갈 만한 조치는 전부 자유무역 협정 위반이며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지금은 전기차 분야가 문제되고 있지만 얼마 전엔 한국산 가전제품이 미국산 가전을 초토화시켜 미국에선 한국산 세탁기에 지금과 비슷한 불이익을 줬고 4년 전 한국은 세탁기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2022년 올해 2월 한국이 미국과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하여 무역 분쟁이 해결되었는데요. 이처럼 전기차 분야 역시 법적으로 다투어도 우리가 완전히 유리한 상황이지만 그런데 굳이 법적으로 다투지 않아도 미국은 한국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몇 시간 전인 9월 8일 미국 정부는 F-35 스텔스 전투기를 생산하는 자국 방산기업 록히드 마틴을 향해 일부 부품에 중국산 원재료가 포함되었다며 F-35 완성품 인수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원재료는
F-35에 탑재되는 엔진 속에 매우 작은 펌프를 가동시키는 자석이었으며 미국 국방부 규정상 중국산 합금으로 만들어진 부품은 사용이 불가하기에 이런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자국의 전략 자산은 자국산 부품과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부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 완전 국산화는 아니더라도 적성국의 부품은 하나도 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전략 자산에 한국산 반도체가 탑재됐다는 사실은 매우 유명합니다. 관련 사안은 군사적으로 보호되는 내용이기에 정확하게 어떤 부품이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는 기밀로 취급되지만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으로부터 공급받은 반도체 칩이 미국 전략 자산의 기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영국, 이스라엘 등 다른 동맹국에서도 중요한 부품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이라 법안 분쟁과 관련해 위와 같은 반도체 영향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대의논을 얼마 전부터 한국을 향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뿌리채 흔들고 있고 얼마 전부터 한국을 향해 미국, 일본, 대만으로 구성된 반도체 동맹에 정식으로 참여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 5일 개최 예정으로 알려진 반도체 칩사회의가 한국 정부의 불참 선언으로 인해 9월 하순으로 밀렸습니다. 그 기사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안정된 수급처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칩사 동맹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미국이 이라 법안을 통과시키며 한국의 국익을 해치는 마당에 한국에선 경제적 손실이 따라오는 반도체 동맹에 굳이 협력할 이유가 없다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협력 요청이나 요구사항 등 많은 분야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나왔지만 미국의 이라 법안은 완전한 뒤통수이자 선을 넘어버린 상황으로 한국은 칩사 반도체 회담 파기와 같은 강경한 대응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한국의 움직임에 미국이 상당히 당황한 눈치입니다. 한국이 칩사 반도체 동맹의 파기와 불참 카드를 꺼내들자 한국으로 치면 산업통상자원부격인 미국의 무역대표부 측에선 한국 정부에게 긴급한 요청으로 전기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캐서린 타이 대표는 한국과 전기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한국의 우려사항을 긴밀히 청취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 정부와 현대기아 자동차를 달래는 상황에 유럽과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라 법안으로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맞지만 점유율이 거의 없는 유럽과 일본의 전기차들도 조금이나마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인데 왜 한국만 특별 대우를 해주냐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불만을 들어줄 태도로 나오자 유럽연합 통상집행위원회에서도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WTO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냈고 일본의 경제산업성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미국의 이번 이라 법안은 매우 황당하며 비합리적인 것은 물론 WTO 규정에도 맞지 않고 특히 FTA 당사국과도 법적인 문제 소지가 있는 부실하게 급조된 법안이라고 한국이 지난번처럼 세계무역기구 WTO에 소송을 제기하면 세탁기 소송에 이어서 한국의 두 번째 승리가 뻔히 예상되지만 미국이 이라 법안을 강행한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의 저조한 지지율에 있습니다. 이라 법안의 핵심 논리는 미국 기업에 혜택을 주는 미국 우선주의가 기본으로 깔려있고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승리를 해야 2년 뒤 대통령 재선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이라 법안은 한국 등 동맹국과 잠시 마찰이 생겨도 일단 지우고 보자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이번 11월로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면 결과가 어떻게 되던지 간에 이라 법안이 개선되거나 한국의 전기차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해당 법안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현대자동차국은 정석적인 대응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세계 1위 전기차 시장은 중국이지만 중국은 국제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국 기업들에게 혜택을 몰아주고 있어 중국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들은 중국 현지에서 살아남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면 세계 2위 전기차 시장인 미국은 현대기아 자동차가 압도적인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 다른 어설픈 전기차 제조업체들을 제치고 테슬라의 유일한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 시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베트남처럼 철수하기란 불가능하며 현대기아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중간선거 이후 이라 법안이 수정되길 기다리거나 WTO의 무역분쟁 재판을 통해 법적인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에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현대기아 입장에선 정면 돌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이라의 본질적인 요구사항인 미국에서 전기차를 제조하는 것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현대차는 미국 내 전기차 관련 투자를 약속했지만 그 기간은 2025년, 즉 3년 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현대차는 미국 내 전기차 공장을 최대한 빠르게 앞당기려는 계획에 착수했으며, 게다가 현대차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미국 내 기존 차량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관련 설비를 교체하는 데는 빠르면 2개월 늦어도 3개월 안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공장 설비 변경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올해 안으로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공장을 가동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 무역대표부가 제안한 협의체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도 이라 법안이 바뀌는 게 없는 등 최악의 상황에도 현대기아 자동차는 3개월 내지 4개월 안으로 관련 설비로 변경해 이라 법안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켜 일부 전기 차량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2024년을 목표로 미국 조지아주의 최대 규모 전기차 공장을 가동하여 테슬라를 꺾고 세계 최대 미국 시장을 차지하려는 계획입니다. 최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인 한국과의 의리를 저버리는 법안을 통과시킨 상황에 한국이 참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의견들은 저희가 확인하고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분들과 풍성한 추석 보내시기 바라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글로벌 산업의 성장 엔진으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과 달리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정신 못 차리는 일본은 한국을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며 호언장담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그러나 최근 그 자만심이 처참하게 박살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선언한 일본 기업이 파산을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한국에 밀리는 현실을 부정하던 일본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몰린 것인데요. 일본의 현실과 승승장구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만만 하던 일본의 성장 동력이 점점 꺼지고 있습니다.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불리던 졸트가 마침내 파산 절차에 돌입한 것인데요.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졸트의 누적 부채 규모는 337억 엔 수준으로 하나 3,350억 원에 달합니다. 졸트는 직원 전체를 해고하고 기술이나 자산은 지에 넘기겠다고 밝히며 최종적으로 패배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졸트는 자사 부채 규모가 너무 큰 상황이라 사업 철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말할 정도로 처참하게 몰락한 상황입니다. 졸트7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바로 한국이었는데요. 자사 디스플레이 시장이 점점 위축되고 일본이 세계 시장에서 밀리자 이를 따라잡기 위해 부랴부랴 만든 기업이 졸트였습니다. 유기발광 다이오드 올레드에서 삼성과 LG가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세계 시장의 표준이 LCD에서 올레드로 넘어가는 것을 방치하던 일본은 뒤늦게 이를 따라잡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사실 일본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유지하던 국가였습니다. 1970년대 샤프를 비롯한 일본 IT 기업들이 LCD 사업의 성과를 보이며 세계 시장의 표준을 장악한 뒤로 LCD를 통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죠. 계산기용 액정을 비롯해 다양한 LCD 패널을 생산하면서 1998년도에는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80% 점유율을 일본 혼자서 차지할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이 계속될 것이라고 자만했던 일본은 LCD 시장에서 기술을 더욱 강화하는 것에만 집착했고 그 뒤를 무섭게 추격하던 한국과 대만의 발전을 무시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우습게 보면서 절대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 호언장담했죠. 하지만 한국은 무서운 속도로 일본을 따라잡으면서 LCD 시장에서 점점 비중을 높여갔으며 새로운 시장인 올레드에 투자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당시 일본에서는 올레드 투자는 모험이라고 말하며 투자를 꺼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과감하게 투자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베팅은 한국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올레드 시장이 무섭도록 성장하면서 이 기술에 일찍 투자한 한국은 이를 발판으로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1인자가 될 수 있었죠. 이에 경각심을 느낀 일본은 졸드를 만들어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선언하고 올레드 방식의 혁신을 일으키겠다고 말하며 잉크젯 프린팅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기존 올레드 디스플레이 제작 방식은 올레드 소자를 진공 상태에서 뿌려 기판에 입히는 증착 방식이 주류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소자를 잉크젯 프린터처럼 기판 위에 인쇄하는 잉크젯 프린팅 방식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고난도의 기술이지만 증착 방식에 비해 제조 공정이 단순해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의 양적 성장을 따라잡기 위해 생산 단가를 절감해야 했던 일본의 승부수였죠. 그러나 올레드 기술을 이제 막 시작한 일본에게는 무리였습니다. 한국은 10년이 넘도록 차근차근 올레드 기술을 쌓아왔었던 것에 비해 일본은 기술을 쌓기도 전에 고급 기술에 도전한 상태라 결국 부작용이 찾아왔습니다. 품질이 불안정하고 불량률이 높은 제품이 양산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올레드 디스플레이에서 기술력을 상징하는 TV용 대형 패널 생산에서도 개발력에 한계가 있어 얇고 넓은 디스플레이 생산을 할 수 없었습니다. 20-30인치 모니터용 올레드 패널 제품이 일본의 최대 크기 제품이었죠. 한국과의 경쟁을 위해 졸드는 부족한 기술을 붙잡고 기술 개량은 물론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한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수익을 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거듭한 결과 졸드는 계속되는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코로나가 찾아오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서 졸드는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예정되어 있던 투자 규모도 한화로 8조 원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이는 2022년 기준 15조 원에 대비 48%나 하락한 금액이었습니다. 한때는 디스플레이 시장의 지배자였던 일본이 기술력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후발주자였던 한국에게 완전히 밀리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퇴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디스플레이가 첫 타자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일본 산업 전반에 걸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도 벌어졌던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반도체 시장의 1인자가 한국이지만 일본이 한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인자였던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 기점으로 디램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이 반도체 시장의 80%를 장악했던 적도 있는데요. 그러나 미국이 일본에게 부과한 반덤핑 상계 관세 부과와 한국의 반도체 개발 성장과 맞물려 일본 반도체는 점점 점유율을 잃었습니다. 이후 1992년 삼성전자가 64메가비트 디램 세계 최초 개발을 성공하면서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타이들은 삼성전자가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히노마루 연합을 생각했습니다. 넷과 히타치 제작소 등 일본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합작해 엘피다 메모리 주식회사를 세우고 한국에 대항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리스어로 희망의 뜻을 지닌 이 회사는 세계 3위의 점유율을 자랑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세계 3위의 점유율을 기록했었죠.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더불어 기술력의 한계와 2011년 도우쿠 대지진의 여파로 인해 회사가 휘청거리더니 결국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엘피다 메모리를 인수하며 일본은 굴욕적인 패배를 맛봐야 했습니다. 사실상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린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똑같은 전략과 방식을 답습하며 이번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라피더스를 설립했습니다. 2022년 11월 토요타, 소니, 소프트뱅크를 비롯한 일본 주요 대기업 8곳이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 및 생산하는 법인 라피더스를 만들어 한국에 대항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각 기업들이 70억 엔을 투자하고 일본 정부도 700억 엔을 투자하며 일본의 사활을 건 기업이 생겨난 것이죠. 이 기업은 이나노로 대표되는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밝히며 삼성전자와 TSMC를 추월해 초격차를 이루겠다는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나노 반도체는 헤로폭이 이나노인 최첨단 반도체로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TSMC와 삼성전자도 아직 이나노 반도체에 대해서는 쉽사리 말을 꺼내지 않고 3나노 반도체 수율 안정화를 위해 기술력을 집중하고 있는 현실인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성과도 없는 일본 기업인 라피더스가 이들을 바로 따라잡겠다고 말하며 호언장담을 한 것입니다. 현재 이들이 계산했을 때 후발주자인 라피더스가 필요한 예산의 규모는 약 5조 엔으로 하나로 환산하면 47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에서 자신감을 드러낸 이유는 바로 미국 IBM의 존재 때문인데요. IBM과 라피더스는 첨단 반도체 공동 연구에 손을 잡고 IBM은 기술자 육성과 판매처 개척에 도움을 주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힘을 받아 일본 반도체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생산과 기술에 있어 IBM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지만 삼성전자와 TSMC에 비해 현재 기술력에 있어 압도적인 격차가 존재합니다. 또한 일본이 설사 이나노 공정 기술을 개발해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해도 이를 수출할 수 있으려면 이에 필요한 인프라와 양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입니다. 현재 기술 개발에도 엄청난 재원이 소모되는 가운데 양산까지 가려면 시간과 돈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앞선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히노마루 연합은 실패의 길을 걷는 것이 확정된 상황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서도 일본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 자동차 하면 우수한 품질과 기술로 주목받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일본 대표 기업인 도요타는 GM의 미국 시장 1위를 뺏겼고, 혼다와 닛산 역시 2021년 판매량이 20-40%나 감소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10년 이상 글로벌 자동차 업계를 주도한 일본의 위상이 추락하게 된 것이죠. 일본이 꺾인 이유는 바로 전기차 브랜드의 부재가 큰 영향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한 일본은 내연 기관에 몰두해 있었고, 전기차 생산과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른 기업들은 전기차 개발에 뛰어들었고, 이게 시장에 반영된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 공급망 충격을 겪은 일본은 현 체질을 바꾸지 않고 과거의 방식을 답습해 성장에서 점점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빠르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를 주목내연 기관에 집착하기보다 전기차 생산에 집중하면서 성공적으로 시장의 변화에 적응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전기차 시장의 1인자인 테슬라도 현대를 비롯한 한국 자동차 기업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한국이 잘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전기차 시장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죠. 콧대 높은 롤스로이스도 전기차 시장의 테스트베드로 한국을 선정하고 아시아 최초로 순수 전기차 모델인 스펙터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는데요. 롤스로이스 CEO가 인터뷰를 통해 한국 시장의 성공은 세계 시장의 성공이라 할 수 있다며 한국 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변화에 빠르게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한국과 달리 과거의 방식을 따라 새로운 걸 추구하지 않는 일본의 몰락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위상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길 바라며 일본이 더 이상 한국 따라잡겠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할 정도로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보여주기를 기원해 봅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의 골머리를 앓게 만든 베네수엘라. 골칫덩이로 전락한 베네수엘라를 통해 한국이 큰 이득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베네수엘라에 위치한 석유 산지를 한국이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처한 현실을 알게 된 한국이 재빠르게 움직인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죠.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원 빈국으로 항상 석유를 비롯해 많은 자원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지를 손에 얻을 수 있게 되었죠. 베네수엘라가 한국에게 약속한 석유 산지는 바로 베네수엘라 중심을 가로지르는 오리노코 강유역. 남미 최대 석유 매장지라고 알려진 오리노코 벨트가 그 장소인데요. 약 5만 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이곳은 남한 영토 절반쯤 해당하는 장소입니다. 석유는 물론이고 각종 자원을 통제 중인 베네수엘라는 한국만을 위해 이 장소 개발을 허락하겠다고 한 것이죠. 석유 시출을 위한 인력은 물론이고 개발 시기를 조율 마두로 대통령은 한국을 향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다른 국가를 제쳐두고 한국에게 땅을 공개한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이 베네수엘라가 지급하지 못한 유엔 분담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최근 베네수엘라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내지 못해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 국가가 참여하는 유엔 조직은 공짜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요. 유엔 헌장에 따라 각 나라가 유엔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균등하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의 참여도와 경제 수준을 고려해 분담금이 주어지는데요. 이는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분담금을 낼 돈이 없어서 제대로 돈을 납부하지 못해 투표권이 박탈되는 수모를 겪은 것입니다. 무려 2년간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 드러난 것인데요. 국제안보와 인권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참여할 권한이 없어지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은 당연한 일.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하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초인플레이션을 넘어 비상식적인 물가로 인해 제대로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없는 베네수엘라에게 선뜻 돈을 대신 내주겠다는 국가가 없었죠. 그런데 한국이 베네수엘라에게 선뜻 손을 내민 것입니다. 사실 위험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판단은 한국에게 있어 모험이었지만 동시에 신의 한 수가 되었는데요. 바로 베네수엘라가 석유 산지를 한국에게 약속하면서 현재 석유 대란으로 인해 곤란을 겪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한국 실측을 위해 구체적인 일정까지 잡는 오리노코 일부지대 탐사를 한국에게 허락하며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어째서 베네수엘라는 분담금을 2년 동안 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한국가가 분담금을 못 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이 질문의 답을 알기 위해선 베네수엘라 역사를 봐야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망가지기 시작한 것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재임 시기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내리막길이 시작되죠.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자리에 올랐을 때 많은 시민들은 그의 집권을 환영했습니다. 서구 열강의 입김이 닿지 않는 베네수엘라의 진정한 대통령이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차베스 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시민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타고난 정치가인 그는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다소 무모한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바로 무상 시리즈로 대표되는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시민이라면 무상 의료는 물론이고 무상주택, 무상교육 등 돈을 주지 않아도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데 들어간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돈의 출처는 베네수엘라의 지하였습니다. 막대한 양이 묻혀있는 석유와 천연가스, 게다가 황금과 리튬 등 귀중한 금속이 묻혀있는 남미 천혜의 땅이 이를 가능하게 했죠. 차베스 전 대통령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속한 당이 우승하길 바랬고 이를 위해 무슨 짓을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생각이었죠. 당연히 많은 시민들은 아낌없는 복지를 제공한 차베스에 강한 지지를 보내며 그가 속한 당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금방 찾아왔죠. 천연자원으로 운영하던 복지정책 비용이 더는 베네수엘라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은 겁니다. 게다가 외부 요인까지 겹쳐 베네수엘라는 파국으로 치달았죠. 베네수엘라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석유 자원 가격은 석유 증산 조치와 기술 개발에 의해 급락했습니다. 미국이 셰일 가스 개발에 성공하고 시장에 석유가 많이 공급되었기 때문이죠. 중동 국가들 역시 때마침 증산에 성공한 탓에 가격이 급락한 것입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각광을 받고 있었고 석유 자원을 찾지 않았던 것도 문제였죠. 시장의 외면을 받기 시작하며 석유 가격 하락은 베네수엘라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차베스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대통령 자리에 올라 직면한 위기를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고 급한 대로 다른 국가의 차관을 빌렸지만 이를 갚을 수단도 변변치 않은 상황. 점점 떨어지는 인기에 당황한 마두로 대통령 역시 시민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재정 지출을 줄이기보다 과거 차베스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지출을 늘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베네수엘라 경제는 현대 경제학 이론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막장으로 치달았습니다. 한 해 약 8만% 물가 상승이라는 믿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정도죠. 그 이후 2022년까지 베네수엘라 화폐 가치는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석유가 넘쳐 흘러 돈을 받지 않았던 베네수엘라는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해야 할 정도로 자원까지 바닥난 상태가 되었죠. 차관을 빌려 빚을 갚는 데 썼던 것도 부메랑으로 돌아와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죠. 당연히 유엔 분담금 지불은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선뜻 손을 내민 것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한국에게 보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한하로 473억 원을 한국이 지불한 대신 몇 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석유 개발권을 얻게 되었죠.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어떻게 한국은 분담금을 베네수엘라 대신 납부할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한국이 이러한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수입하던 유럽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한국이 석유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된 것인데요. 세계 석유 생산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양을 러시아가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수출 제재가 걸리고 러시아 석유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미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증산할 수 있는 다른 곳을 찾아야 했죠. 미국이 가장 먼저 접촉한 곳이 베네수엘라였습니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 관계자들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베네수엘라 관료들과 회동을 가지고 긴급 증산을 논의했는데요.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국가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좀 찍은 것입니다.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가치를 눈치챈 것은 이 시점 이후였죠. 마침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어려움을 한국에 해결해준다면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빠르게 움직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K-팝을 비롯해 한류가 남미 전역에서 유행하면서 한국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높아졌던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한국이 이란에게 유엔 분담금을 대신 내어준 일 역시 베네수엘라 대금 지불을 할 수 있게 된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최근 한국은 한국은행에 묶여있는 이란 정부의 자금을 이용 이란의 유엔 분담금을 대신 내주는
희한한 일을 겪었습니다. 때마침 비슷한 처지에 있는 베네수엘라를 보며 비슷한 생각을 떠올렸고, 한국은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었죠. 천정부지로 석유 자원 가격이 오르는 상황 속에 한국은 오히려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현명한 결정과 빠른 판단에 박수를 보내며, 석유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한국이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반대로 석유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